지금부터 실제로 테나가 맨유에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맨유에서 왜 초반에 못했으며 시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왜 테나우 축구가 더 좋아졌는지, 테나우의 영입 리스트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테나우의 영입 리스트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리미어리그 이제 경기 점유율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의 페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의 페이즈. 첫 번째 파트는 뭐냐, 아이디얼 파트예요. 아이디얼. 안되겠다, 다시 재정비해야겠다 해서 이 중간에는 재정비하는 시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리버스라고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즌. 영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면 무슨 맛을 봐야 된다? 프리미어리그의 피맛을 봐야 된다. 이 뛸 때 목에 숨 차가지고 호흡 안 터져가지고 자기 실력 안 나오는 그 피맛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피맛을 가장 먼저 본 게 테나흐입니다. 왜 테나흐의 축구가 처음에 통할 수 없었냐 라고 보면, 데이비드 데헤아, 호날두와의 불화, 프리시즌을 합류하지 않았던 호날두. 그렇다면 시즌 초반에 정말로 흔들렸던 이유가 뭐였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헤아를 골키퍼에 두고 맥과이어라 이제 마르티네스를 내보냈는데, 요 둘의 조합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바란의 복귀 그리고 바란과 마르티네즈의 조합이 기가 막혔다. 테나흐의 결심과 빠른 결정 및 포기. 테나흐가 빠르게 자기 축구를 하려다가 포기를 했다가 다시 리그룹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카세미르 인 업그레이디드 유나이티드. 개세게 줬는데 요게 만약에 프레드였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터치하는데 3일 걸려요. 맥토민이다, 터치하는데 4일 걸리고 프레드는 3일 걸려. 그래도 나름 브라질 선수라고 3일이면 잡아. 최근에 루크쇼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유에서 뛰는 게 행복하다. 테나우 감독님과 뛰는 맨유 I'm so happy.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 기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기뻐하다가 과르디올라한테 이제 더비에서 쳐맞는다. 지금부터 실제로 테나흐가 맨유에 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맨유에서 왜 초반에 못했으며 시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금 왜 테나우 축구가 더 좋아졌는지, 오래길래 도대체 테나우 축구가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테나우 볼. 스타트 버튼 누르면 되나요? 스타트. 테나우의 영입 리스트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테나우의 영입 리스트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름에 이제 오면서 테나우가 파격적인 영입을 가져갑니다. 이 파격적인 영입이란 뭐냐, 안토니 1271억을 썼습니다. 말라시아한테 200억, 카세미르한테 950억, 마르티네스한테 776억, 에릭슨 굉장히 싸게 왔고요. 왜냐면 공짜로 왔죠, 브렌트포드에서. 그 다음에 그라나초 아카데미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돈이 들진 않았어요, 그라나초는.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 총 3197억이나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썼는데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테나흐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뭔가 호날두 사태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굉장히 삐걱거리면서, 야, 이거 B클럽에서 아직 1군 감독 안 해본 감독 잘못 데려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불안한 스타트를 보였던 테나흐의 축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안토니를 이렇게 비싸게 데려올 필요가 있었냐, 1271억이나 쓰면서 안토니를 영입했어야만 하냐, 이거와 두 번째는 센터백 776억을 이 중앙수비수한테 쓰는 게 맞냐. 근데 요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요걸 떠나서 에릭슨 미드필더를 이제 영입해 왔는데, 공짜로 온 건 맞지만 뭔가 나이가 들었고 굉장히 느리고 기동력이 부족하다, 이제 창의성이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말라시아는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바로 쓰지 않아서 왜 이런 애를 사오냐, 뭐하냐, 우리 리빌딩 해야 되는데 왜 어린애만 데리고 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다 늙은 카세미르 데려와서 뭐하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고, 심지어 카세미르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기용을 안 하고 맨체스터 시티 더비전에도 안 쓰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테나흐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카세미르를 950억에 사온 다음에 맥토미니를 선발로 내보내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죠. 프리미어리그 이제 경기 점유율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63%와 67%, 브라이턴과 브렌트포드 상대로 63%와 67%를 보여줬는데 이 두 경기 다 개발렸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3개의 페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의 페이즈. 첫 번째 파트는 뭐냐, 아이디얼 파트예요. 아이디얼. 본인이 아약스에서 경험하고 본인이 아약스에서 하고 싶었던 그 축구를 구사해 보려고 했던 첫 두 경기.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한테
그냥 쥐잡히듯이 잡혔습니다. 근데 점유율은 높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가 이제 리버풀인데 이 리버풀이랑 할 때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야, 이 축구 안 통한다. 근데 요거를 굉장히 그래도 빨리 변화를 줬다는 게 대단한 거지. 야, 이 축구 안 먹힌다. 씨바, 이 축구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점유율을 반타작 냅니다. 경기 점유율이 30%예요. 30%. 맨유 PPT는 진짜 이스톤 때문에 한 거야. 이스톤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하루 종일. 그래서 리버풀 전에 30%까지 점유율을 떨어뜨렸지만 리버풀한테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햄튼이랑 뭐 레스터, 아스날까지 이기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빅팀들이랑 할 때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사실 테나우의 축구는 이런 점유율 축구,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과르디올라한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요 다음 장면에 나오는 하이 포지션, 하이 프레싱, 요거를 굉장히 즐기는 테나우인데 두 경기 만에 포기를 했어요. 그걸 두 경기 만에 내려놨어. 그리고 나서는 점유율이 천천히 보면 많이 낮아진 상태죠. 요 낮아진 상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리그룹 페이즈라고 봅니다. 리그룹.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가 그게 안 먹히는 걸 알고 안 되겠다, 다시 재정비해야겠다 해서 이 중간에는 재정비하는 시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리버스라고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즌, 요렇게 이제 요 전반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던 걸 하다가 실패해서 빠르게 바꿔서 새롭게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카세미루가 영입이 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점유율입니다. 그럼 테나가 처음에 와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 아약스 축구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히려고 했어요. 본인이 이 자신감 있게 웃는 표정 보이죠? 나는 테나우다. 나는 이 축구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힐 수 있다. 거만했어. 이때 당시에는 아약스에서 준결승 갔다 오더니 이게 거만했어. 그래가지고 축구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아까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합니까? 전방 압박하고 막 프레싱하고 빌드업 하는데 브렌트포드한테 이제 피맛을 보기 시작하죠. 브라이튼의 프레싱과 브렌트포드의 프레싱에 프리미어리그 피맛을 봅니다. 항상 저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채널에서 항상 하는 말은 뭡니까? 네덜란드산이 프리미어리그에 오거나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영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면 무슨 맛을 봐야 된다? 프리미어리그의 피맛을 봐야 된다. 이 뛸 때 목에 숨 차가지고 호흡 안 터져가지고 자기 실력 안 나오는 그 피맛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피맛을 가장 먼저 본 게 테나우입니다. 선수들이 피맛을 본 게 아니라 테나우가 이제 그 피맛을 시즌 초반에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구가 그럼 왜 안 통했냐, 왜 테나우의 축구가 처음에 통할 수 없었냐 라고 보면 데이비드 데헤아.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골키퍼야. 데헤아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한테 지지 않고 어느 누가 와도 데헤아는 넘버원이다, 이런 느낌이고, 데헤아 때문에 쌓은 승점이 몇 점이냐라고 할 정도였지만 테나우가 오고 나서 이제 빌드업 축구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데헤아의 유일한 약점, 빌드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빌드업을 굉장히 못하는 데헤아인데 데헤아를 데리고 빌드업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요. Errors leading to goal, 요걸 보면 알겠지만 4번이 있습니다. 빌드업 하다가 실수해서 이제 본인의 실수로 골을 먹은 게 4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션 당한 게 33개인데 골키퍼 중에 19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9등이에요. 그리고 18개의 세이브인데 14등을 하고 있고, 에어 챌린지는 이제 공중에서 하는 챌린지는 이제 뭐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지만 세이브라든가 뭐 샷 세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위가 낮아 있습니다. 왜냐, 조현우 같은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빌드업을 하려고 했는데 빌드업이 안 되니까 자신감이 하락했고요. 뭔가 막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본인이 타격이 오면서 굉장히 이게 잘 실행이 되지 않았던 시즌 초반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빌드업을 잘 못하는데 빌드업을 자꾸 시키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흔들리기 시작됐고, 그 멘탈적으로 흔들리니까 평상시면 데헤아가 막을 게 들어가고 공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게 가랭이 사이로 막 들어가고,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야, 맨유 이제 골키퍼도 사야 된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 또 시즌 초반에 잘 될 수 없었던 이유, 호날두와의 불화. 프리시즌을 합류하지 않았던 호날두, 요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전반기를 보냈다. 지금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사실 맨유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호날두였어요. 18골을 넣으면서 호날두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호날두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라는 팬들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호날두를 안 쓸 수도 없었고 득점왕 3위까지 했었던 호날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테나예요. 근데 프리시즌을 늦게 합류하면서 벌써부터 실랑이가 있었고 프리시즌을 늦게 합류했는데 연습 경기 내보냈는데 45분 만에 빼니까 바로 집에 가버렸고 막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호날두와.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이튼전에서는 교체로 들어와서 37분 1대2 패배, 브렌트포드한테는 90분을 떴지만 4대0 패배, 리버풀한테 4분 뛰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한테 22분, 레스터한테 22분, 아스날한테 32분, 그 다음에 리즈 때는 아예 이제 안 뛰었고요. 맨시티 때는 벤치, 그리고 에버튼 때 61분, 여기 보면은 뉴카슬 때 72분, 토트넘 때 온더 벤치. 근데 요 벤치가 뭐냐? 거부. 이제 벤치 거부. 그 다음에 첼시전 때 징계.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건 화해를 하고 90분을 또 뛰겼습니다. 난 요게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다음엔 또다시 풀램전 때는 그때 인터뷰해야 되니까 또 이제 not in the squad.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너무 웃긴 게 나는 차라리 여기서 이제 서스펜션을 주고 90분을 안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요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정말 재미있었다. 호날두 때문에 잘 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시즌 초반에 정말로 흔들렸던 이유가 뭐였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아를 골키퍼에 두고 맥과이어라 이제 마르티네스를 내보냈는데 요 둘의 조합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하냐면 마르티네스는 상대가 예를 들어 여기서 공을 가지고 있다. 상대 스트라이커가 여기서 공을 받았다 하면 마르티네스는 어떤 성격이냐면 압박을 미친 듯이 나가는 성격이야. 근데 맥과이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같이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요 뒷공간을 커버할 수 없었던 맥과이어. 그리고 데야는 스위퍼 키퍼 느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하는 키퍼기 때문에 요 볼이 들어갔을 때 절대로 못 따라가는 맥과이어. 요것도 일단 굉장히 시즌 초반에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에릭선을 스트라이커의 첫 경기에 썼는데 뭔가 데야가 빌드업이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어떤 플레이가 나왔냐면 프레디랑 브루노랑 이제 맥토미니가 이렇게 뛰는데 공이 만약에 맥토미니한테 연결이 되거나 프레디한테 연결이 됐을 때 이거를 에릭슨을 보고 포스트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뒷공간을 뛰는데 장점도 없고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폴스단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프레드가 전진 패스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에릭슨한테 볼도 안 들어가고 데야가 압박을 당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롱킥을 때리면 요 뒷공간을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스트 플레이도 안 되고 이러면서 이 에릭슨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했다. 에릭슨을 쓰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됐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뭐가 있냐? 두 번째 경기 때 호날두를 이제 선발 출전시킵니다. 호날두를 선발 출전시키는데 테나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상대가 이제 빌드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만들다가 몇 번이고 그냥 때려치려다가 이거 해야 돼? 진짜 이걸 끝까지 만들어야 돼?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센터백을 주면 호날두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압박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을 나가려면 호날두가 굉장히 많이 쪼여줘야 돼. 얘한테 갔다가 골키퍼 안에서 가서 얘한테까지 가면 이거를 산초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호날두가 한 번 더 띄워주면서 상대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테나가 원하는 전방 압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거를 호날두가 이제 안 띱니다. 요거를 이제 호날두가 안 뛰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축구가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를 써도 결국 안 돼. 그래서 호날두를 쓰다가 이제 호날두로 안 되겠으니까 뭐해? 이번에 또 브루노를 써봅니다. 브루노를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써봐도 브루노도 여기 뛰니까 또 안 돼. 에릭슨을 써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너졌다. 시즌 초반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축구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프리시즌에 굉장히 잘했던 선수가 누구냐면 마샬이 굉장히 잘했어요. 프리시즌 때. 맨유의 프리시즌은 마샬이 다 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마샬이 못 뛰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완전히 망가진 거야. 마샬이 부상을 당하면서 테나가 구사하고 있던 그 축구는 시즌 초반부터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시즌을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산초의 폼도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고 산초는 계속 피만만 보고 있는 거야. 막 뛰고 싶은데 피만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뭐 결정력도 안 좋고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1대1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경기력이 전혀 나올 수 없었던 맨체스터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가운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프레드를 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처음에 기용을 많이 했단 말이야. 아니면 맥토미니를 요 길로 이제 기용을 해요. 근데 맥토미니랑
프레드가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 볼이 얘네들한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사이드로 안전하게 패스만 많이 한다는 거야. 기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상대가 만약에 압박을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이거를 뭐 돌아서가지고 딱 연결해 준다든가 뛰어들어가고 있는 브루노가 나오고 뭐 레시포드가 이렇게 오면 이걸 보고 넣어주는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이드 패스만 굉장히 즐겨하는 선수들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진 패스가 일어나지 않고 사이드 패스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상대한테 압박을 당하고 그 압박을 당한 거에서 바로 카운터택을 먹으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전방 압박하기엔 또 맥과이어 느리고 마르티네스랑 맥과이어 조합 진짜 똥망했었고 요러면서 굉장히 오른쪽 백도 이제 달롯이 뛰면서 달롯에 대한 불안함도 많았고 이런 걸로 이제 잘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테나흐가 제가 잘했다고 했던 게 뭐였죠? 빠른 포기. 굉장히 빨리 저 축구를 포기해버리고 테나흐가 선택한 거는 야 안 되겠다 내려서 그냥 내려쓰고 레시포드 탑에 세운 다음에 야 카운터 치자 요렇게 컨셉을 바꿔버려요. 야 그냥 우리 단단하게 수비하고 내가 아약스 때는 네덜란드 리그라고 치면 네덜란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놓은 데가 아약스야. 그러니까 개개인 기량이 워낙 다른 팀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테나흐가 하고자 하는 게 다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프레드, 맥토미니, 산초, 달롯, 맥과이어, 쇼 이제 적응해야 되는 마르티네스 여기서 월클이라고 보기에는 브루노 한 명밖에 없었던 거야. 진짜 테나흐가 추구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에릭슨과 브루노밖에 없었던 거야. 냉정하게 스타팅 라인업에서. 그러니까 테나흐가 어떤 선택을 하냐? 안 해 이씨 포기해 하고 그냥 완전히 내려서버립니다. 근데 요 내려서면서부터 이게 왜 통했냐면 에릭슨이라는 선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수비를 하다 이 공을 땄을 때 브루노랑 에릭슨이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 혹은 뛰어들어가는 산초를 보고 이 키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됐었다는 거. 진짜 이거라도 없었으면 맨유는 희생하지 못했을 거고 테나흐를 경질해야 된다. 오히려 호날두가 테나흐 위에 있을 상황이 올 뻔했는데 다행히도 에릭슨 영입을 하면서 에릭슨이 요 자리에서는 그나마 요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카운터 어택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테나흐입니다. 바란의 복귀 그리고 바란과 마르티네즈의 조합이 기가 막혔다. 이 둘의 조합이 은근히 빅앤스몰 조합으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We've got Varane, we've got Varane, he rides Rolls Royce, he's bigger than tank. 막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Varane won 100% of his tackles and 100% of his ground duels in the first 3 games of their partnership. 와, 바란이 마르티네스와 뛴 첫 3경기 동안 태클을 100% 이겼고요. 50대 50 싸움을 100% 이겼다. 이래서 기가 막혔다. 그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란과 마르티네즈가 뛴 경기는 다 이겼다. 첫 3경기 동안 다 이겼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레스터시티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레스터시티 스텝 보면 알겠지만 100% 태클 이겼고 100% 그라운드 듀얼 이겼고 87%의 패싱 애큐리시 62개의 터치 53개의 패스 5개의 롱볼 4개 중에 3개의 이제 50대 50 싸움 이겼고 3개의 이제 클리어런스 정말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되면서 바란과 이제 맥과이어 주장 맥과이어가 벤치에 앉게 되면서 굉장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즌이 망해가는 시즌에서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즌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번 시즌 잘하면 우리가 4위권 싸움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테나흐의 결심과 빠른 결정 및 포기.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거를 백업해주는 자료인데요. 대야의 롱킥 숫자를 보면 첫 2경기 아까 말했던 페이즈 1에서는 골킥을 하나 했어. 평균적으로 경기 동안. 근데 빌드업을 포기합니다. 빌드업을 포기하고 나서는 4.8 한 경기에 골킥을 4.8개를 해. 그 뜻은 뭐냐? 빌드업을 안 시켰다라는 거야. 대야가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대야가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실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막는 것까지 실수가 많아지고 이 팀으로는 빌드업을 할 수 없다는 걸 판단하니까 그냥 야 킥하자 정신 차리고 킥하자 그냥 이거 힘들지? 하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게 감독들이 여러분들 이거 내려놓기가 진짜 어렵거든? 근데 이걸 내려놨어. 그리고 대야의 킥의 길이를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26m 킥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26m였습니다. 근데 대야의 킥이 이제 40m까지 늘어났어. 그러니까 그건 뭐야? 길게 때리게 했다는 거야. 레시포드 스트라이커에 세워놓고 야 그냥 레시포드 보고 때려 호날두 머리 보고 때려 이러면서 이제 길게 때려라 라는 게 됐고요. 심지어
요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점유율은 첫 두 경기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첫 두 경기에 비해 점유율이 많이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골값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골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테나우의 결심과 빠른 결정 및 포기는 아까 제가 이제 앞장면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수비적인 전술을 선택을 하면서 좋은 선택을 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포지션, 평균적인 포지션 보면 보이시죠? 포토야, 낄끼 빠빠 임마! 컨텐츠 진행 좀 하자 포토야.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즈 1 보면 62% 굉장히 빌드업을 많이 했지만 페이즈 2에는 42% 많이 포기했죠. 페이즈 3에는 다시 점유율을 조금씩 복귀시키면서 54%에서 52%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빌드업이 다시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테나가 빠르게 자기 축구를 하려다가 포기를 했다가 다시 리그룹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5에서는 그래서 테나가 빠르게 결정 및 포기를 한 게 다시 새롭게 태어난 테나의 축구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가세 motherfucking 미루. 카세미루 인 upgraded United. 카세미루가 오고 나서 경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카세미루가 뛴 경기가 왼쪽이고요. 카세미루가 뛰지 않은 경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카세미루가 안 뛰었을 때는 7경기 중에 4경기를 승리했고요. 3패를 했습니다. 득점은 11개를 했고요. XG는 1.6. 그 다음에 실점은 14개를 했고 실점 나누기 90을 했을 때는 2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는 57%고 승수 경기는 1.7%.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카세미루가 들어오고 나서는 10경기 중에 7경기 승리, 2개의 무승부, 1개의 패배, 16개의 득점, 1.6, 실점은 6개밖에 안 하면서 거의 2배 이상을 안 하고 있다. 그 승률이 70%다. 카세미루를 데려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세미루가 와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카세미루가 오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좋아졌길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냐? 요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 옛날에 존 테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최고의 수비수가 어떤 수비수인 줄 아냐? 아무것도 안 하는 수비수가 최고의 수비수다. 그 뜻은 뭐냐? 본인 앞에 서 있는 수비형 미드필드를 조종을 다해서 이 선수가 똥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앞에 마이클 애쉬랑 마칼렐레랑 뛰는 게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카세미루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 요 앞에서 마르티네스와 바란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빌드업할 때 바라본 부분, 마르티네스랑 바란이 빌드업을 가져가고 달롯이랑 쇼가 이렇게 벌렸다고 치면은 요 가운데서 테나의 그 아약스 축구를 보면 요 가운데서 수적 싸움을 가져갈 때 수비형 미드필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게 되면 요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요 수적 싸움을 가져가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테나인데, 카세미루가 오면서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공이 만약에 여기서 달롯에게 가게 되면 브루노와 안토니 벌려 있으니까 브루노와 에릭슨 그 다음에 카세미루가 요렇게 움직여주면서 카세미루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트라이앵글 형성을 굉장히 잘해준다. 크카모 크루스와 모드리치와 함께 뛰면서 볼 이쁘게 차는 것까지 완벽하게 습득을 해버린 카세미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세미루가 여기 들어오면서 또 좋아진 건 뭐냐면 바로 공을 잡았을 때입니다. 카세미루한테 이렇게 공이 들어가면 카세미루는 여기서 안전하게 사이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카세미루는 전진 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루노랑 에릭슨이 이런 높은 자리에서 축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테나우 축구는 요 하프 스페이스에 브루노와 에릭슨이 이렇게 서 있으면 테나우가 원하는 이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얘네들이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요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기가 막히게 뿌려준다. 그리고 에릭슨이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고 마샬이 살짝 내려와서 레시포드가 뛴다면 요 뛰는 레시포드를 보고도 스루 패스, 이런 전진성 패스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전방 압박을 가게 돼. 만약에 상대가 빌드업을 해서 이렇게 전방 압박에 가는 상황이 났다고 치면 라인을 올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도 전방 압박을 시작하게 되면 요 카세미루가 요 가운데서 예측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볼이 여기서 일루 가요. 이렇게 일루 가서 브루노가 만약에 이걸 압박을 나갔어.
여기 있는 선수가 일루 움직이거나 일루 움직여도 이 움직임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이 선수가 어떤 패스를 할지를 읽는다는 거지. 얘가 여기에다 줄지 얘가 여기에다 줄지를 정확하게 읽고 이런 바디 제스처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일루 줄 것 같으면 본인이 딱 들어가가지고 따가지고 패스 넣어주는 거. 요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한다 카세미로가. 맨유의 성적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카세미로의 활약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장면들에서 카세미로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패스를 개세게 줘요. 카세미로한테 개세게 줬는데 요게 만약에 프레드였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터치하는데 3일 걸려요. 맥토민이다 터치하는데 4일 걸리고 프레드는 3일 걸려. 그래도 나름 브라질 선수라고 3일이면 잡아 프레드는. 근데 맥토미니는 4일이 걸려. 근데 여기서 심지어 3, 4일이 지나서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 어떤 패스를 하냐면 요 비어있는 안전한 에릭슨을 보고 이 패스를 시연합니다. 왜? 상대가 압박을 안 당하고 있으니까 요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야. 높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본인 팀 선수들이 요런 좋은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선수들은 볼 여유가 없는 거지. 왜? 안 뺏기기 바쁘니까. 근데 카세미르는 뭐냐? 여기서 요거를 엄청 세게 온 패스도 한 번에 잡고 그냥 안토니한테 쑤셔 넣습니다. 요런 게 가능한 카세미르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왜 어렵냐면 지금 상대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가 압박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슴으로 잡아서 앞으로 전진 패스를 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런 것들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카세미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윗선에서 공을 따고 윗선에서 공을 땄을 때 요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맨유의 화력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더 좋은 장면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안토니한테 패스가 들어가고 브루노가 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요 움직임을 가져갈 때 안토니가 여기서 완벽하게 요거를 돌아서서 공을 가지고 쫙 간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연결해주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장면들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카세미르가 여기서 패스를 잘 넣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봐볼게요. 요런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카세미르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서 있는 거 볼 수 있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볼이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있는 선수한테 이제 공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카세미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요 선수의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프레드였다. 이 선수한테 압박합니다. 이 선수한테 압박하고 여기서 얘가 요렇게 돌려치는 거를 얘가 뛰어나가면서 카운터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요 상황이 만들어지면 뭐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맥과이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게임이 터지지. 근데 카세미르는 요런 갬블을 안 하고 이 선수의 자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보이죠? 카세미르 눈 보면 딱 눈 보면 알 수 있는데 쟤 봐라. 킥 자세 나왔네. 쟤 조만간 킥을 하겠네. 이 킥을 하면 볼이 어디로 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압박을 가는 게 의미가 없겠네 하고 카세미르는 읽어버려. 이 플레이를 정확하게. 그리고 얘한테 압박을 갑니다. 요 가운데 서 있는 요 선수한테 압박을 가버리는 카세미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돌려치기 한 거를 카세미르가 또다시 완벽하게 따주면서 공격을 가져간다. 요런 재차 압박 능력, 포백 앞을 센터백 2명 앞을 커버해주는 카세미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테나흐가 그리고 있는 이 축구가 구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장면에서도 보면요. 현재 상대방이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딱 본인 자리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거야. 센터백 둘 앞에서 요 공간을 싹 보호해주면서 나는 카세미르다. 싹 카세미르 효과 많이 넣어줘야지. 너네 감히 한번 밀고 나와봐라. 내가 가서 죽여 뿐다.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치고 나오는데 카세미르가 요 볼을 땁니다. 따가지고 이제 카세미르가 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따서 전진을 해버려요. 이렇게 쭉 본인이 딴 다음에 전진을 해버립니다. 전진을 완벽하게 했던 카세미르고요. 여기서 이제 카세미르가 공 딱 따서 어떤 거 하죠? 여러분들 맨유 팬들이면 다 아시죠? 누구한테 줍니까? 맨유 팬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프레드. 그래서 요 스루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요걸 가지고 바로 이제 골을 넣습니다. 카세미르의 역할이 굉장히 좋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면 또 보면 알겠지만 에버튼이랑 경기할 때 이번에도 이제 카세미르가 공을 완벽하게 땄어요. 완벽하게 공을 땄고 이제 이게 에릭슨과의 둘이 조화가 굉장히 잘 맞기 시작했다는 게 만약에 에릭슨이 여기 서 있어 카세미르는 요거를 빠르게 뛰어가서 요 거리를 간격을 좁혀요. 요 간격을 굉장히 잘 좁혀. 근데 맥토민이라 뭐 프레드다 하면은 얘네들은 에릭슨이 여기 들어 있으면 얘는 막 여기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카세미르가
에릭슨과의 조합이 잘 맞으면서 요 뭐라 그러죠? 간격을 굉장히 잘 줄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요런 공을 땄을 때 이제 카세미르는 뭐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전진 스루패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요 스루패스를 쫙 넣어주고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현재 폼이 굉장히 좋은 라시포드한테 완벽하게 스루패스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좋은 장면을 만들고 있는 카세미르다. 그래서 요래서 이제 요 카세미르가 맨유에 합류하면서 맨유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카세미르만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잘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에릭센, 부페, 룩쇼. 정확합니다. 루크쇼가 최근 경기들의 스탯을 봤을 때 가장 많은 터치를 했고요, 가장 많은 패스를 하고요,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 가장 많은 패스를 합니다. This is 루크쇼가 지금 테나우 체제에서 뭐 센터백도 뛰고 왼쪽 백도 뛰고 뭐 거의 미드필더처럼도 뛰고 되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루크쇼가 요런 세 가지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고, 최근에 루크쇼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유에서 뛰는 게 행복하다. 테나우 감독님과 뛰는 맨유 I'm so happy. 요거를 바로 이제 시전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테나우 루크쇼 어떻게 쓰냐? 테나의 루크쇼 사용법을 보면 뭐 센터백으로 쓰기도 하고 왼쪽 백으로 쓰기도 하는데, 약간 아약스에서 데일리 블린트를 쓰듯이 좀 쓰고 있어요. 왼쪽 백에 뛸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바란이랑 마르티네스랑 이제 빌드업을 가져간다라고 보면 카세미르가 요 가운데 껴있고 에릭슨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레시포드 벌리고 반다비크랑 뭐 브루노, 달롯, 바란 이렇게 이제 뛰고 있잖아요. 요렇게 뛰고 있다고 하면은 약간 익스체인지를 셋이서 굉장히 잘 가져가. 쇼랑 에릭슨이랑 카세미르가 요 트라이앵글 안에서 로테이션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회가 예를 들어 마르티네스 때 주면 쇼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카세미르가 요렇게 빠져주고요, 에릭슨이 요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에릭슨이 슬쩍 내려오면 쇼가 요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요 마르티네스가 쇼를 보고 볼을 넣어주는 패스, 요런 장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3백으로 쓸 때는 바란이 오른쪽으로 가고 뭐 마르티네스가 가운데 쓰면 쇼가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오히려 에릭슨이랑 카세미르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뭐 반다비크랑 브루노 이렇게 들어가면 달롯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또 축구를 구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크쇼 사용법이 현재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공 따가지고 본인이 아예 그냥 가운데까지 쭉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패스 넣었다가 이렇게 골 장면까지 만드는 장면까지 나올 정도로 루크쇼의 활약이 굉장히 현재 뛰어나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루크쇼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다. 말라시아한테 시즌 초반에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라시아 너 아직 나한테 안 돼, 너 아직 프리미어리그 피맛 덜 봤어, 딱 증명해내면서 굉장히 그냥 좋은 장면들을 쇼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나우가 이제 또 잘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전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술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테나우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전술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전술 중 하나는 또 뭐가 있냐, 바로 2-3-4-1 포메이션을 쓰기도 합니다. 마르티네스랑 바란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쇼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카세미르랑 에릭슨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달롯이 아니라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면 달롯이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주고요, 반다비크가 아니라 안토니가 만약에 뛴다고 하면은 달롯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주고 요 숫자 싸움을 얘네 셋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볼을 넣어줘서 쇼가 이제 밀고 나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 달롯이 통해서 안토니가 벌려있고 브루노가 띄워주면서 안토니한테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안토니의 1대1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토니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달롯과 함께 뛰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달롯이 엄청나게 테크니션이고 막 미친듯이 잘하고 막 칸셀로처럼 정말 잘하는 풀백은 아니지만, 달롯의 장점은 활동량과 뛸 수 있는 반영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안토니가 이렇게 공을 잡아서 상대방이랑 여기서 만약에 1대1을 가져가고 있으면 달롯은 여기 있다가도 오버래핑 나가는 속도감이 굉장히 좋고 활동량이 좋기 때문에 요걸 나가주면 면서 오히려 끌고 가서 안토니가 브루노랑 2대1 패스 주고받아서 마샬 나오고 뛰어들어가는 에릭슨을 본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토니가 이렇게 공 잡고 있을 때 달롯이 그냥 언더래핑 나가주면서 안토니가 달롯을 넣어주고 달롯이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이런 장면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플레이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 기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 기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너가 생각하기에는 기뻐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기뻐하다가 과르디올라한테 이제 더비에서 쳐맞는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패배 기억하시죠? 6대3 패배를 잊지 말아라. 일단 리그 테이블 먼저 한번 띄우겠습니다. 아스날이 첼시보다 위에 있는 건 너무 오랜만이거든. 젤중딱 신나는 노래. 너네도 유로파 한번 나가봐라. 이제 너네 포 하나 샀지? 이제 포 하나 샀잖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은케티아 쓰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은케티아 쓰는 느낌이랑. 은케티아 써봐. 마음이 아파. 근데 포파나 활약이 안 나올 수 있어. 포터 수고하시고요. 우리도 이제 에메리도 겪었고 우리도 많은 감독을 겪어가지고 이제 지금 아르테타 그 힘든 시기까지 거쳐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거든. 유로파도 못 나가. 컨퍼런스 리그 나가. 보엘리랑 컨퍼런스 리그 나가가지고 행복 축구하세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7경기를 뛰었고요. 승점 35점을 따서 뉴캐슬과 동점인데 한 경기를 들떴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맨시티와 더비에서 이기게 된다면 38점으로 타이틀 경쟁에 딱 18경기, 아직 전반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틀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허나 아직 기뻐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근 성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찰튼한테 승리, 에버튼한테 승리, 본머스랑 울브랑 노팅엄한테 리그 3연전 승리, EFL컵 번리한테 승리, 풀렘한테 승리, 맨유한테 승리, 아스톤빌라 이제 한번 졌지만 뭐 소시에다드도 이겼고 웨스트햄도 이겼고 얘네도 이겼고 쫙 첼시랑도 비기고 토트넘은 이겼고 뉴캐슬이랑 비기고 쭉 해서 맨시티 경기, 요 맨시티 경기 이후로 현재 테나흐의 축구 18경기 15승 2무 1패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맨시티 경기 이후로 18경기 15승 2무 1패야. 와, 맨시티한테 6대3으로 발린 이후로부터 15승 2무 1패. 굉장히 좋죠. 근데 픽스처를 한번 봅니다. 다가오는 경기 일정, 맨시티 홈에서 맨시티를 만나고요. 원정 수정궁을 가야 됩니다. 아스날과 또 원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3패를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 테나가 이제 3패 할 수도 있다. 마침 EFL이랑 FA컵까지 나간 상태라서 또 힘든 스케줄들이 짜여져 있죠. 현재 굉장히 힘든 스케줄들. 그리고 또다시 수정궁 유로파 리그인데 하필 또 바르셀로나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경기 또 해야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무서움을 안겨준 브렌트포드와 리버풀. 그 다음에 전반기에 첫 경기에서 개발은 브라이튼, 그 다음에 뉴카슬. 위험한 픽스처들이에요. 지금 이제 죽음의 픽스처들이 다가오고요. 지금까지 결과 냈던 경기들 봐요, 여러분들. 찰튼 리그 1입니다. 에버튼 18위입니다. 본머스 16위입니다. 울버햄튼 19위입니다. 노팅엄 15위예요. 최근에 몇 경기 이겨가지고 강등권 탈출한 거야. 번리 챔피언십이에요. 풀렘 그나마 하나 풀렘이 7위.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풀럼인데 풀럼이랑은 정말 힘든 경기. 아스톤빌라 EFL컵에서 이겼지만 리그에서 아스톤빌라 에메리가 오기 전까지 강등권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한테 졌습니다. 웨스트햄한테 간신히 1등으로 이겼는데 웨스트햄 17위, 첼시 10위, 뉴카슬 강팀이라고 하고는 토트넘과 아스날 이긴 게 다야. 이긴 상대들이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 지금 어쨌든 간에 순위가 낮은 팀들이잖아요. 이번 시즌만 봤을 때 순위가 낮은 팀들을 계속 만나면서 자신감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아직 기뻐하긴 너무 이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한 거죠. 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울브햄튼, 본머스, 노팅엄, 에버튼 다 잡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잡은 거는 칭찬해줘야 되고 잡은 거는 진짜 뭐 극찬 받아야 마땅하나 빡센 경기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빡센 경기들. 그리고 이 점유율 아까도 말했지만 점유율이 모든 거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점유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강팀 상대로 점유율이 낮았었다라는 거. 리버풀 상대였고 이게 아스날 상대였는데 이 강팀들 상대로 점유율이 너무 낮다라는 게 좀 불안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맨체스터 시티와의 더비가 진짜 중요하다. 요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진짜 우승 경쟁 안전하게 4위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안전하지 못하다 그냥 패배의 한계를 느낄 것이냐. 요게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죠. 빡빡이 원조죠 우리 페평님. 그리고
또 펩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맨 더비를 앞두고 나는 파격적인 전술을 준비했다. 요런 또 발언을 날렸습니다. 펩이. 나는 맨 더비를 앞두고 파격적인 전술을 준비했다. 만약에 맨유가 맨시티를 잡는다 하면 승점 1점 차가 됩니다. 승점이 1점 차로 바뀝니다. 38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맨시티는 승점 1점 차로 좁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진짜 여기서 맨시티 잡잖아? 그 다음에 수정군 가서 크리스탈 팔레이스 잡으면 우승각은 아니고 챔스는 무조건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챔스는 완전히 확정됐고, 테나가 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 테나가 오고 나서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빌딩이 됐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유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테나볼. 이제 이거를 내일은 익수볼 만들어야 돼. 익수볼. 내일은 이제 익수볼 해가지고 익수볼 만들어야 돼. 익수볼 진짜 쉽지가 않아. 지금 익수볼은 제가 38경기를 보고 있어요. 38경기. 그 38경기를 보는데 너무 힘들어.